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의 오늘의 이강윤입니다. 4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 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공 대책에 대해서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오늘 점심 무렵 청와대 면회소로 직접 가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박준우 정무수석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과 언제 만날 수 있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7일까지는 가타부타 답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엿새째 회동 제의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딱 2달 앞으로 다가옵니다. 내일이면 버스 공영제를 놓고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들의 버스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버스 준 공영제와 공영제는 전혀 다르며 공영제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버스 공영제를 이슈화한 원조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6시 30분경 원혜영 후보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논쟁 전문 기자죠? 안은필 기자. 오늘의 논쟁 이슈는 뭡니까? 예, 어제가 제주 4.3 사건 66주년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가지정 추념일로 지정이 돼서요. 유족들의 마음을 좀 달래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 정작 당일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사정으로 불참하고 또 아름다운 노래라는 곡이 투념식 합창곡으로 불려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희생자 명단을 재검증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뒷맛이 좀 씁쓸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재검증 부분은 정말 좀 대단히 충격적이랄까, 뜻밖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수도사를 하러 가서 재검증이라. 그나저나 국가기념 5.18 지난번 민주항쟁 때도 네. 그랬는데 그 곡, 노래 네,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주 4.3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젊은 세대는 또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는 토벌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큰 옹이이자 아픈 대목이죠. 무장대가 봉기하게 된 결정적 기점인 3월 1일 경찰의 발포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1947년 3.1절 기념 집회 중에요. 기마경찰이 탄 말의 발굽에 구경을 나온 어린이가 치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시작했고요. 네. 이를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이 시위하는 군중에게 총을 발포해서 일반 주민 6명이 사망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반경찰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고 그 뒤로 54년까지 6년 넘게 항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약 7년 가까이 굉장히 길고도 아주 잔혹한 학살에 있었고요. 이 사건 민중항쟁으로 그리고 양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역사적 정리가 된 지는 오래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부도 국가지정 추념일로 정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검증을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리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4.3 흔들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네. 또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들의 항의, 희생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항의를 확인하고도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이벤트에 급급했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도 외면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하나일 텐데 말이죠. 네. 하지만 이미 한 10년 넘게 조사가 진행됐던 사안이고 많은 전문가들과 역사가들이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래서 추리고 추려서 검증된 그런 명단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명단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한 접근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극히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이긴 한데요.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정경균 전 서울대 보건대학 원장이 굿소사이어티에 기고한 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 중 내가 목격한 사실만을 적고 있으며 나의 체험담을 다 쓰자면 수십 페이지에 달할 것. 이렇게 경험을 전제로 한 글이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는데요. 네. 즉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글을 이렇게 시작한 셈이 됐습니다. 객관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네네. 또 내가 제주에 피란 갔을 당시만 해도 경찰, 주로 서북 청년 출신들이 마음 놓고 마을 순찰을 할 수 없는 치안부재의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 100여 명이 돌각담 밖으로 출동하다가 담 밖에 매복했던 폭도들의 일제 사격으로 한순간에 전원 목숨을 잃은 사건도 내가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한다.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자, 본인의 경험을 적은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 또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부분적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4.3 사건의 본질은 토벌대의 주민 학살, 양민 학살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글 중에 재밌는 부분이요. 가끔 한밤중 자다가 할아버지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들을 깨우시면 부랴부랴 참대밭으로 숨곤 했던 기억이 선하다. 그때 주인네 식구들도 몽땅 피신했다. 그들은 미리 오늘 밤 폭도들이 그 마을에 온다는 통고를 받고 난 뒤 폭도들이 가져갈 식량을 문 앞에 놓고 피신했던 것이다. 그건 주민과 산속의 폭도들이 한 통속이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글쎄요, 이 폭도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힘들거니와 이 말대로 주민들이 폭도들과 한 통속이었다면 그 한 통속이니까 죽어도 싸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정경균 대학원장이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정색을 하고 대놓고 시비를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만 제주 도민들이 들으시면 정말 가슴 아플 또 한 번 그 상처를 헤집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제 추념식에서 불렸다는 나는 행복한 사람. 예. 추념식에서 불리워질 노래와는 좀 제목부터가 좀 언밸런스한 것 같은데 예. 이 얘기도 좀 마저 해주시죠. 예, 나는 행복한 사람 사실 좋은 곡인데요. 네. 그런데 그 가사가 네. 추념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유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가사의 내용이 요지가 아름다운 나라에 살아서 행복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4.3 영령들을 기리는 자리에 쓰일 가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노래는 2010년 G20 정상회의 홍보 영상, 2011년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 대회 폐막식, 네. 올해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 폐막식 같은 국제 행사에서 사용된 곡입니다. 네. 다 축제죠. 그런데 추념식의 축제의 노래는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런 지적입니다. 기쁘게 뭘 피날레를 장식하는 축제와 예. 추모식에서 경건하면서도 역사적 의미를 현재적으로 되새기게 하는 것으로는 좀 맞지는 않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물론입니다. 네. 관련해서 고이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이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고 후보는 오늘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근본도 모르는 이상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평창 겨울 올림픽에서나 어울릴 노래가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4.3 위령제에서 공식 노래로 불리는 게 말이 되는가. 네. 무슨 축제인 줄 아나 본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실질적 추모곡이죠.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가 이명박 정부 때는 식순에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단체가 별도로 기념식을 개최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6월 27일에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국가보훈처의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뭐 이거 가지고 이걸 하니 많이 그래서 보훈처장이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4.3 사건 희생자만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그중에 약 30%가량이 노약자나 부녀자 그리고 심지어 갓난 아이들이었고요. 네. 정말 너무나 뼈아픈 대목인데 10년 이상 국가 지도로 진행된 이 진상조사 결과를 국무총리가 그렇게 부인하는 것 예. 그리고 오전식에는 추념식에 참가해서 추도를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오후에 국회에 와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입장을 하루 사이에 표변할 수 있는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읽은 그 추모사, 그 예.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걸 믿기가 힘들고요. 네. 보통 그 북한의 기본 전술을 화전양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화전양면은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예. 오래된 병법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네. 제가 이 군 생활을 할 때 이 화전양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자꾸 북한의 화전양면, 야누스의 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국가 추념일로 지정해주고 오전에는 국무총리가 참가까지 해놓고요. 오후에는 희생자 명단 재검증해야 한다. 네. 이런 게 야누스의 얼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라디오 뉴스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장하나 의원의 고향이 제주도죠. 네.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절 5년 동안 진상조사가 아예 마비되고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깡그리 깨버려서 조사가 마비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까지 다시 뒤집겠다는 저런 발언은 사실 국가 추념일 지정은 했지만 오히려 도민들에게는 뒤에서 비수를 꽂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뭐 한 자리 해보겠다는 사람들 네. 겸허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이런 얘기 좀 들어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하나 의원 청년 출신 비례대표인데 예. 아주 야무지고 활동이 아주 왕성합니다. 김관진 의원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봄 환절기라 날씨가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인데 내일까지는 춥다는 얘기죠.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 특히 건강에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경제 쟁점 시간입니다. 경제 공부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께 듣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참 통계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 말들이 많았고 통계는 네. 모든 경제 정책의 기초이자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량화된 데이터이기도 한데 네. 정부에서 통계 조작 논란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통계에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우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뭔가요? 일단 정부는 오늘 통계의 작성과 공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통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통계의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변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네,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이요? 그럼 누군가가 여지껏은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다, 뭐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 누군가가 모종의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접적으로 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이런 통계 조작이라든지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전체로 걷잡을 수 없는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경제 정책도 어쨌든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마련이 됐고 기업도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죠. 어쨌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정보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면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제 정책이고 사업 계획이고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통계들은 주로 어디에서 어떤 통계들이 주로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마 일단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면서도 공감을 못했던 통계가 실업과 관련한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업이요. 그렇죠. 네. 실업률과 뭐 그 실업 의사, 그러니까 취업 의사, 네. 뭐 저 청소년층 범위 이런 것들이 항상 조금 근데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좀 달라지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 말씀 많이 해오셨는데 청년들이 지금 다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만 다 어려운 건 아니다. 어쨌거나 실업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말씀 좀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어쨌든 실제적으로 실업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실업률은 그렇죠. 네, 통계상에. 근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그렇지 그렇죠.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업률 통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기준을 사용하면서 통계를 만드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통계 좀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아하. 일단 OECD 주요국 실업률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2005년 이후서부터 보통 8%에서 12% 내외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 수치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 미만으로 계속 현저히 다른 나라하고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장기 실업률 수치를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기준으로 거의 50%를 육박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40%, 미국은 3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2005년도서부터 계속해서 1% 미만 수준의 이 장기 실업률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고용 천국이군요. 네. 이 장기 실업자라는 건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중에서요. 네. 근데 이게 1%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정말 뭐 맘만 먹으면 1년 이내에 대부분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이 끈기가 없어서 1년 동안 일자리를 꾸준히 구해보다 안 되면 바로 그냥 중간에 포기해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현실을 보면 마음 먹는다고 어디 일자리 쉽게 구해집니까? 청년층이건 장년층이건 지금 다들 아우성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끈기가 있어서 쉽게 포기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그 근로정신과 교육열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되고 40년 동안 지금 경제를 이끌어온 견인차인데 이거 정말 숫자와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관해서 조금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다른 비교 수치를 좀 비교를 해서 다른 나라하고 네. 얼마나 이게 좀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 2014년도에 저희 그 연구소에서 미국하고 일본, 우리나라의 고용 통계와 관련한 이제 신뢰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방법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한 숫자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자의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의 숫자가 한 1억 4,289만 명 정도로 나타났고 노동성에 발표한 취업자 숫자는 1억 4,090만 명으로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오히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취업자 숫자보다도 실제로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 가량 적게 나타나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편차율이 한 1.4% 정도로 나타났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소득 신고자 수가 한 6,123만 명이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자 수는 6,289만 명으로 역시 거의 100만 거의 명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취업자 수가 소득 신고자 수에 비해서는 한 160만 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이제 편차율을 계산을 해보면 한 2.6% 정도 이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기준으로 소득 신고한 사람의 숫자를 살펴보면 1,950만 명, 네. 이제 2천만 명이 되지 않는데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4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55만 명이나 실제로 취업자 수가 더 많게 나타나서 예. 이거를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편차율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야, 이게 편차율이 20%나 되면은 실제 상황과 굉장히 괴리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과 통계와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는 발표되는 이 수치의 기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적인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게 결국에 이제 설문조사고 표본조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표본으로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질문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 등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수치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은 쉬어슴 인구입니다. 쉬어슴 인구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실업률과 마찬가지인데 네. 이 쉬어슴 인구가 대부분 실업률 인구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차이가 난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든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합니까? 설문조사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쉬어슴 같은 인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실업률로 포함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제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송을 도중에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쉬어슴 인구라는 걸 한 번만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네. 잠깐 이제 어떤 마찰적 실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이직을 한다든지 네. 하는 등의 이유로 잠깐 쉬었고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취업을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통계 수치를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이런 숫자들이 원래는 이제 실업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예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빠져나가 있는 것처럼 해서 네. 실업률 통계에서 잡히지 않아져서 네. 실업자와 마찬가지인데 이게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다 보니까 네. 마치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네.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좀 착시 효과가 아주 크군요. 네. 데이터 집계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데이터를 선별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선별 문제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K-세리 지수라고 이름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네. 자기네들이 이제 이 국토 실거래가에서 한 30% 정도를 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들보다 이제 현저히 낮아서 이런 가격들 이제 경매나 아무래도 이제 다운 계약 같은 좀 비정상적인 거래로 생각돼서 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도 오히려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 보내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건 저희와 같은 어떤 전문 기관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시장에 그 정보를 내놓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원하는 정보를 조작해서 시장에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쨌거나 통계를 최종 발표하기 전에 입맛에 맞게 또는 뭔가의 이유로 오물조물 딱 만졌다. 일부 가공을 했다. 뭐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선별해서 원하는 정보를 조작하고 시장에 이제 제공한다. 뭐 그런 건데 그렇지만 원래는 정부에서는 있는 정보를 그대로 내보내고 전문 기관들이 그 판단과 해석을 내놔야 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왜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그대로 주면 국민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수준을 완전히 얕잡아본 너무 뭐라고 할까요? 잘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좀 제가 좀 놀라게 되는데 이미 이 시대착오적인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가를 올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이미 돼버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국민들이 어떤 수준이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들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도 관존민비 뭐 이런 거 젖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14년인데. 네.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그 GDP 얘기 좀 해보죠. GDP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또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그런 수치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건 문제인데 그럼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 어떤 접근하는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 통계라는 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올바른 통계가 설정이 되게 되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통계들의 거짓이 너무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국민 TV를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내놓고 하면 앞으로 점점 더 개선이 되어 나가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꿰는 정도다 싶은데 선진국 가겠다면서 OECD 클럽 국가이면서 이런 국가 통계의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언론과 학계, 우리 뭐 김광수 연구소 같은 그런 곳들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여기는 국민라